자, 페이지 52쪽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진행됐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교 가서 관련 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물리 1에서 다뤘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뤄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물리 1에서 원하는 수준은 각각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죠?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정말 특수한 상황, 관성좌표계 내에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력에 근접해서 움직일 때 각각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또는 질량 팽창 또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해두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앞서 그 내용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문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쉽습니다. 왜? 거기 교재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그리고 증거들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계산 과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페이지 52쪽에 빅뱅과 소립자의 세계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융합과학을 배운 학생들이면은 융합과학 때 이미 좀 들어봤었던 내용들이고요. 바로 이제 과학 중점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바로 원과목을 진행을 한다면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어찌됐건 어떤 용어의 정리 그리고 힘의 종류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빅뱅과 소립자의 세계인데,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빅뱅. 그죠? 빅뱅은 영어 그대로 큰 폭발이죠. 빅뱅, 큰 폭발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의 가설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제 빅뱅 이론이거든요.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팽창하여 지금 현재의 우주까지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빅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페이지 52쪽에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허블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외부 은하들의 거리가 서로 항상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은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에 관련된 공식이 바로 이 허블의 법칙입니다. 그전 허블의 법칙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주의 크기 자체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이런 맥동 변광성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실제로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 반짝반짝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태양 같은 별들이 밝기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별들의 빛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기권의 산란에 의해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가 들어오지 않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별의 밝기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들을 우리가 이제 맥동 변광성 또는 맥동 변광성의 일종인 세페이드 변광성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별들을 관찰을 해서 그 맥동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그런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발견됐다라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도 별들이 있다. 그 말은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런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은하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하들을 모두 다 이제 외부 은하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허블이 그 외부 은하와 그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그 다음에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이에 관계를 찾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허블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위쪽에 있는 도플러 효과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 여기다 따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사실 파동을 종파, 횡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횡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종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인데, 사실 종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습이 파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파동의 각각의 요소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가장 높은 부분은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은 골, 그죠? 그리고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동은 항상 어떤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매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파동의 대표적인 예인 물결파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전체가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케이? 각각의 물들이 이 물결파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때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은 항상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것. 즉, 지금 현재 마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매질은 잠시 뒤면은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골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이랬을 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T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주기가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단위는 초단위거든요. 자, 주기가 이렇게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F라고 적는데,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이야기하고, 단위가 헤르츠 단위입니다. 헤르츠 단위. 오케이? 이런 식의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한 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다? 그럼 진동수는 1Hz가 될 것이고요. 한 번 진동하는데 0.5초가 걸렸다? 이러면 진동수는 2Hz가 될 거거든요. 주기가 짧아질수록 진동수는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진동수는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와 진동수는 항상 역수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수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주기나 진동수 또는 저 파장 같은 것들로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파동의 전파 속력. 이 전파 속력 V가 보통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매질이 한번 띠용하고 진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파장만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우리가 파장을 이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거든요. 이랬을 때 전파 속력은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T는 진동수분의 1초에 해당을 하는 거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Hz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수로 바꿔버리면은 진동수에다가 파장 람다를 곱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도움을 줄 것인데, 그 매질이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항상 전파 속력은 일정해요. 매질의 종류만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전파 속력을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로 계산할 수 있다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전파 속력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 파장이 길어진다면은 진동수는 짧아질 것이고, 반대로 파장이 짧아진다면은 진동수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파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진동수랑 파장의 관계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이제 도플러 효과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현상들입니다. 알겠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도플러 효과의 설명을 보시면 소리나 빛과 같은 파동의 파원이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 그 속도에 따라
고유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저 허블 법칙을 알기 위해서 이 도플러 효과를 미리 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측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소리를 내는 어떤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소리를 내는 물체입니다. 자, 소리를 내는 물체가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물체가 이 관측자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휙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소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이제 소리는 원래 종파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흔들려서 온단 말이에요. 앞뒤로 흔들리면서. 그런데 그냥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게 구급차라면은 구급차가 이제 사이렌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렌 소리를 내면은 그 사이렌 소리가 일정한 파동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사이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우리에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예를 들어 요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자로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소리를 내는 그 지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원래 이런 소리가 요렇게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게 늘려놓은 소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소리를, 알겠지? 이거를 요 노란색 간격만큼 요렇게 압축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리의 파형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원래는 이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파장이 어떻게 돼버리지? 짧아지죠. 자, 가까워질 때는 어떤 소리를 내는 물체와 그리고 관측자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요, 파장 자체가 짧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시겠나요? 원래 이랬던 소리가 이렇게 파장이 짧아져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전파 속력 일정에 여기에 어차피 공기가 이 소리를 전달을 해줄 건데 공기 자체가 변하지가 않는다면요, 소리 자체는 일정할 거거든요. 소리의 전파 속력은 일정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에서 진동수랑 파장은 서로 간의 역수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파장이 짧아진다면은 진동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근데 보통 소리에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은요, 점점 소리가 높은 소리로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높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의 3요소에서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어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랑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알겠니?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는데 그건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높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낮은 중저음의 소리가 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날카로운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응? 이런 식으로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소리를 내는 그런 지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지면서 진동수가 커져 높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관측자와 물체를 내는 소리죠. 그 지점이 멀어진다고 쳐봅시다. 멀어진다고. 그러면은 원래 이랬던 소리를 훅 잡아당겨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를 훅 잡아당긴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알겠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앞선 파장보다 훨씬 더 긴 파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멀어질 때는 도리어 파장 자체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근데 진동수가 작아지면은요, 반대로 낮은 소리가 나와요. 오케이?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멀어질 때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소리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파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근데 빛도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 웬 딸꾹질을 해? 너 뭐 훔쳐먹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 이제 우주의 팽창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그 외부 은하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부 은하가 앞서 측정했던 거리보다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외부 은하가 멀어질까? 그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그런 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속도를 이제 후퇴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느냐?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별빛 스펙트럼에 적색 편의 현상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빛 스펙트럼은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프리즘이나 분광기 같은 것들로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을 쫙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 파장으로는요 400나노미터 정도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사이거든요. 4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사이. 근데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가장 긴 파장을 나타내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은 파장을 나타내는 게 보라색입니다. 중간에는 청색 같은 색깔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끊임없이 딱 연결되어 있죠. 너 뭐 훔쳐 먹었어? 왜 자꾸 딸 붙이래?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쫙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쫙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들 또는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들, 그런 것들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이런 식의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오는 별의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식의 모든 색깔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쫙 나타나는데 중간에 색깔이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색깔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사라져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색깔이 없는 부분이 까만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까만색으로.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까만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흡수선. 근데 왜 흡수선이 나타나는지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좀 패스를 하고요. 이때 하나의 은하에서,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흡수선이 딱 나타나요. 흡수선이 딱 나타나는데 그 흡수선의 위치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흡수선의 위치가 그냥 계속해서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앞서 어떤 관측점과 그리고 관측자가 서로 간에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봐요. 이때 흡수선을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흡수선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색 편의 현상은 서로 간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겠어? 근데 반대로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파란색 쪽으로. 그랬을 때 그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청색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색 편이는 거리가 서로 간에 감소하고 있을 때,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외부 은하를 관찰하거든? 근데 외부 은하에 저 흡수선은 모두예요.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는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잠깐만 요것만 좀 잠깐 설명하고 선생님 잠깐 좀 쉬게 해줄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을 반시계랑 이렇게 빙글빙글 돌 겁니다. 지구가. 근데 요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 요 지점을 C, 요 지점을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 지점에서 요 별을 바라보면은 별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맞죠? 그리고 B에서 바라본다면 별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C라면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때 결과적으로 지구가 A에서부터 B를 지나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별까지의 거리가 감소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됩니까? 그러면 이 별에서 오는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어느 방향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 푸른색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C에서부터 D를 지나서 A까지 간다고 해봐요. 알았어? 그럼 도리어 거리가 멀어지지. 즉 다시 이제 C에서 D를 지나서 A까지 가게 되면은 별까지의 거리 자체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별빛 스펙트럼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이때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면은요, 이때 별의 흡수선이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가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요 내용은요, 별 하나가 아니에요. 별 하나가 아니라 외부 은하입니다. 외부 은하. 외부 은하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의 집단. 그 은하에서 오는 모든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모두 어떻게 되고 있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모두 어떻게 되고 있다? 거리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았어? 허블이 이걸 알게 된 거야. 알았어? 허블이 이걸 알게 되고, 아, 그렇다면 외부 은하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멀어지는데 각각 후퇴 속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퇴 속도랑 예를 들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정리한 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허블의 법칙을 보실 거예요. 자, 허블 법칙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쭉 설명해서 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외부 은하들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고, 허블이 그런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는 이제 후퇴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점으로 막 찍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알겠어? 그 말인즉슨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식으로 정리한 내용이 후퇴 속도를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 은하 사이의 거리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 속도를 우리가 이제 V 또는 VR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은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적었을 때 둘은 어떻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상수값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상수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를 알면은 결과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의 후퇴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공식을 후퇴 속도 VR은 정해져 있는 기울기 상수값에다가
은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때 이 기울기 상수값을 허블의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 H라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R을 곱하는 것, 이렇게 이제 허블이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런 공식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공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단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단위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저때 각각 은하 사이의 거리의 단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터나 킬로미터 단위 같은 걸 쓰지 못합니다.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천문학 단위, 보통 AU 또는 광년 또는 파색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런 단위 같은 걸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리의 단위는 메가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메가파색이라는 단위. 1메가파색은 100만 파색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 메가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고, 후퇴 속도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초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오케이? 초당 몇 킬로미터면 어마어마한 속력이죠. 맞죠? 그런데 저 후퇴 속도도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아주 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식에서 허블 상수는 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허블 상수는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뭐? R분의 VR이죠. 맞나요? 그지? 즉 킬로미터 퍼 세크를 또 뭐로 나누는 거야? 메가파색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허블 상수의 단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허블 상수는 시기마다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블이 이야기했을 때의 상수값이랑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허블 상수값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허블 상수값은 50에서 10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라? 아까 상수값은 정해져 있는 숫자라 그랬는데 왜 50에서 100 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은하들을 쭉 살펴봤을 때 다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거리와 후퇴 속도 가지고 계산을 막 해보면 상수값이 하나 딱 나오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 은하 중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은하들을 살펴봐도 서로 간의 거리가 계속 다 멀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왜 안드로메다 은하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봐도 어떤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야.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블 상수값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허블 상수는 50에서 100km per s per 메가파색 사이 정도가 되고요. 거의 지금 현재는 70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71 km per s per 메가파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블이 이야기했을 때 허블 상수는 거의 5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샌디지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허블 상수 값이 계속 작아지다가 현재는 이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허블 상수 값을 찾는, 이게 하나의 숙제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허블 법칙 이해되시죠? 허블 법칙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블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허블 상수가 저런 단위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허블 법칙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허블 법칙은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관측자가 다른 은하들을 다 측정을 해도 모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알았니? 따라서 이 허블 법칙은 모든 은하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우주의 크기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나이가 있는데요. 허블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의 우주가 예를 들어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계속해서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우주가 또 요만했다가 지금 현재 우주가 요만했다가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은하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은하가 여기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겠지. 근데 이게 그대로 커졌어요. 예를 들어 풍선에다가 2점 찍어놓고 풍선을 더 크게 불어넣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서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질 때 어떤 속력으로 멀어지는 거야? 후퇴 속력으로 멀어지는 거지. 후퇴 속도로.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두 은하가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후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은요,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은, 그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언젠가 두 은하가 한 점에 모일 때가 있겠지. 그때가 언제겠어? 바로 요 지점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즉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 시점이 결과적으로 바로 우주의 시작이다. 즉 빅뱅이 일어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결과적으로 뭘 것이다? 우주의 나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거리를 정해져 있는 속도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따라서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속력은 무슨 공식이지? 속력은 무슨 속력이죠? 후퇴 속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R분의, 그죠? 거리는 무슨 거리겠어? 은하 사이의 거리겠지. R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이라는 거야. 근데 앞서 우리가 허블 상수 보면은 R분의 VR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주의 나이가 VR분의 R이에요. 그 말은 허블 상수의 역수값에 해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다. 그렇다면은 허블 상수가 크게 측정이 되면 우주의 나이는 작게 측정되겠죠. 그죠? 역수값이니까. 반대로 허블 상수가 작게 측정되면 우주의 나이가 크게 측정이 돼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정확한 허블 상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허블 상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요 71km/s/메가파섹 정도를 대입을 해서 각각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 정도 돼요.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거죠. 근데 과거에 만일 먼 미래에 허블 상수가 더 작게 측정이 돼 버린다면요, 우주의 나이는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반대로 먼 미래에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큰 값으로 측정이 된다면은 우주의 나이는 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밑에 5번째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크기가 있는데, 허블의 법칙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속도가 광속도보다는 커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분명한 가설로 이 광속 불변의 법칙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물체도 광속보다 빨라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따라서 어느 은하가 후퇴 속도가 거의 광속도와 같아진다면은 그 은하 사이의 거리 d가 우주의 반지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공식으로도 이제 크기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뭐 그거는 한 번 정도만 좀 읽어보고 정리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요.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풍선을 크기를 키워 나간다면은 우리는 대략적으로 풍선의 중심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봐도 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중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53쪽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뒤에 문제 있는 거 보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56쪽에 빅뱅 우주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이거 알았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 다른 말로 이제 대폭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은하들은 가까워질 것이고 우주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모든 은하는 한 점에 모일 것이다. 그랬을 때 모든 물질이 모인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의 한 점에서 폭발을 일으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가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은 사실 빅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빅뱅 우주론을 약올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약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빅뱅 우주론과 좀 다른 우주론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데, 라디오 쇼 프로그램 같은데 나가가지고 우주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뭐 가모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하던데 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렇다면은 뭐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고 약을 올리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가모가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증거들 같은 것들이 이후에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빅뱅 우주론의 이름에 그 약올리기 위해서 썼던 빅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버린 겁니다. 오케이? 원래 이제 대폭발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요, 우주가 팽창을 할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할 건데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팽창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주의 부피는 증가해야 되겠죠. 크기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는요, 우주가 아무리 커져도 질량 자체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량이 일정하다.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분모항은 커지는데 분장이 그대로라면은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대폭발설에 따르면 우주의 총 질량은 일정하며 총 질량은 일정하며 우주가 팽창하므로 시간은 지날수록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작아지고요. 그에 따라 온도도 낮아지고 우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뭐다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빅뱅과 원자의 형성 단어는요, 실제로 이제 융합과학에서 다 이미 다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빅뱅과 원자의 형성 부분을 빠르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가모가 주장을 했었던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때 그 한 점에 우주의 모든 질량이 다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빅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화학원을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들,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들, 그리고 전자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이제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도 다루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본 입자를 여기 물리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순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건데, 자, 요 지점이 빅뱅이에요. 빅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대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까지를 빅뱅 후 1초가 흐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우, 극도로 짧은 시간이죠? 뻥 하고 나서 1초가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 지점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직후 바로 알겠니? 기본 입자의 형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쿼크라고 하는 것과 렙톤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저 기본 입자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극도로 짧은 순간에 지금 기본 입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르는데 아직까지 1초가 흐르지 않은 요 시점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아직 1초 안 지났어요. 아직 1초 안 지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빅뱅이 시작됐을 때는요, 굉장히 우주의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지면서 밀도도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1초가 되는 순간까지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쿼크랑 렙톤 같은 것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 같이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3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 3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원자 핵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자 핵 형성. 그런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원자 핵이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 핵이에요. 이때까지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38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어우, 갑자기 시간이 확 뛰어버리죠. 그지? 자, 38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드디어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원자가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원자들이 형성이 돼요.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별과 또 다른 천체들의 생성이 있고요. 점차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이 빅뱅과 원자의 형성의 기본 큰 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처음부터 보면은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5초 후, 그러니까 1초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때 뭐와 뭐가 만들어졌다? 경입자와 쿼크가 형성이 되었다. 우리가 저것들을 기본 입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때 자세한 시간과 그 당시의 우주의 온도를 꼭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본 입자부터 먼저 형성됐다는 것부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직까지 1초가 안 됐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초 후에 쿼크들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죠, 여기. 그죠? 근데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는 앞서 만들어졌었던 기본 입자 중에 쿼크들이 3개씩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이렇게 읽는 쿼크들을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은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위 쿼크, 우리가 U라고 적습니다. 업이라서 업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D, 다운 쿼크거든요.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이 되고요. 중성자는 업 쿼크 1개랑 다운 쿼크 2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런 것들이 1초가 안 되는 순간대 막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빅뱅으로부터 3분 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강한 핵력에 의해 뭐가 형성되었다? 원자 핵이 형성되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원자 핵은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 핵이에요. 아직까지 원자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원자 안 만들어졌는데 3분 때 원자 핵이 형성된 게 바로 요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 헬륨 원자핵이 왜 저 때까지 만들어지게 되느냐? 헬륨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헬륨 원자핵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핵은 아니고요. 바로 요 녀석, 요 양성자가 바로 이 최초의 원자핵입니다. 자, 앞에 좀 볼까요? 우리가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보면은 3가지의 동위 원소가 존재하죠. 그랬을 때 3가지의 수소 중에서
원자 번호 1번인데 다 질량수가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를 보면은 원자 번호와 같은 개수의 양성자 수들을 가질 거고, 둘을 더한 것만큼의 질량수를 가지니까 얘는 중성자가 없고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양성자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소의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하나씩 합쳐졌을 때가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가 붙었을 때가 삼중수소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1초가 안 되는 순간에 양성자 혼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양성자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내에서 4개의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핵이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자핵끼리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은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 그랬을 때 1초에서 3분까지 가는 동안에는 충분한 온도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헬륨 원자핵의 형성 과정이거든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 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요. 그럼 봐봐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하나씩 결합하면은 얘네들이 중수소 원자핵이 될 겁니다. 중수소 원자핵. 자, 앞에 봐봐. 원자핵이에요. 원자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중수소 원자핵이 있는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양성자 하나를 먼저 붙잡아 버리면요, 얘네들은 양성자 2개, 중성자가 하나가 있는 바로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수 3짜리 헬륨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질량수 3짜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겁니다. 질량수 3짜리 헬륨. 근데 이 녀석이 다시 중성자 하나를 붙잡으면은 이때 얘네들이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 말고 또 하나의 과정이 중수소가 중성자부터 먼저 붙잡으면은 그 이후로는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요. 삼중수소가 다시 양성자를 붙잡으면은 질량수 4짜리 헬륨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3분 동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너무 안정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너무 안정하니까 헬륨이. 그래서 저 과정까지 해서 우주 공간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56쪽과 57쪽 첫 번째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제 3분쯤 됐을 때는 우주 공간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기본 입자들,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들 또는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흩뿌러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3분 때 이후로는 온도가 더 낮아지고 압력이 더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원소들의 생성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거의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초기 우주의 핵융합 반응의 생성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각각 몇 대 몇의 비율로 존재를 했을까, 그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것만 우리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보세요. 자, 일단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초기 우주에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질 거야. 이거 잘 봐.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얘네들의 개수비가 초기 우주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개수비가 거의 1대1이었습니다. 만들어지는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안정화? 그 말은 뭐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둘 다 쿼크 3개씩 결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양성자 대 중성자가 처음에는 1대1이었거든요. 1대1. 그랬는데 나중에는 7대1 또는 8대1 정도로 가게 됩니다. 7대1 정도, 8대1.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훨씬 더 안정하니까 예를 들어 중성자가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성자로 막 바뀌는 과정이 막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기 우주의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정도로 안정화돼요. 7대1 정도로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가지고 이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거예요. 알았어? 근데 먼저 보는 거는 개수비거든. 개수비. 자,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랑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랑 각각 양성자랑 중성자로 만들 거예요. 근데 봐, 원자핵만 만들 거야.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핵은요,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질량수 4짜리 헬륨은요, 맞았네. 질량수 4짜리 헬륨은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봐. 지금 우주 공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로 존재해. 그럼 이걸 2배로 뻥튀기 해서 14개랑 2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로 가지고 이걸 만들 거야. 그러면은 어찌됐건 헬륨을 만들 때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중성자 모두 써가지고 헬륨을 하나를 만들었다면은요, 하나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남는 양성자 12개가 질량수 1짜리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질량비로 바꿀 거예요. 질량비로. 개수비를 질량비로 바꿀 겁니다. 원자번호 1번에 1짜리 헬륨이랑 수소랑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헬륨이랑 개수비를 질량비로 바꿀 거예요. 수소는 질량수가 1이고 헬륨은 4니까 얘가 4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질량과 1개의 질량을 비교하면은 이게 몇 대 몇? 12대 4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몇 대 몇? 3대 1이 나오죠. 됐습니까?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시에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의 진화가 일어났다면은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주에서 발견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실제 우주에서 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나온다라는 요 내용은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가 돼요. 알겠어?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3분 때까지는 원자핵밖에 안 만들어지고 이후에 38만 년이 지나서 드디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고 원자를 형성하는 과정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